1997년 8월 31일 새벽, 파리의 한 터널 안에서 검은 메르세데스 한 대가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차 안에는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뒷좌석의 한 남성은 즉사했고 경호원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36살의 한 여성이 잔해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에게 닥친 일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는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 자비의 구르물롱은 그녀가 눈을 뜨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잠시 후 그녀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응급처치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으나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내부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8월 31일 오전 4시 의료진은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36해의 삶이 파리의 병원에서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이애나, 웨일스의 공비,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민의 공주였으며 영원히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세상이 그녀를 공주라 불렀고 왕실이 외면한 사람들 곁에 그녀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왕실의 며느리에서 국민의 공주가 되었을까요? 동화 같은 결혼식 뒤에는 어떤 균열이 숨어 있었고 이혼 뒤에는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1961년 영국 노퍽의 어느 저택에서 시작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961년 7월 1일 영국 노퍽주 샌드링엄 왕실 사유지 안에 위치한 파크 하우스. 이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 아버지 존 스펜서는 훗날 제8대 스펜서 백작이 될 인물이었고 어머니 프랜시스는 올트럽 자작의 부인이었습니다. 스펜서 가문은 수백 년간 영국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다이애나에게는 언니 세라와 제인, 그리고 남동생 찰스가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파크하우스에서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샌드링엄의 왕실 저택과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유년 시절은 적어도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7년 다이애나가 6살이 되던 해 부모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프랜시스는 집을 떠났고 아버지 존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1969년 부모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이애나와 남매들은 아버지 곁에 남았지만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는 어린 다이애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훗날 다이애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현관 자갈길 위에서 어머니가 탄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랫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다이애나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기게 했습니다. 이 기억은 훗날 그녀가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서게 된 원초적 이유가 됩니다. 이혼 이후 다이애나는 9살에 노퍽주 디스에 위치한 리들스워스 홀 기숙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1974년 13살이 되어 켄트주 세븐오크스 인근의 웨스트 이스 여학교로 옮겼습니다. 학업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으나 발레와 수영, 피아노에서 재능을 보였고 봉사활동에서는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사람을 돌보는 일에 마음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1977년 다이애나가 16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잠시 스위스의 피니싱 스쿨에서 수학한 뒤 런던으로 향했고 18번째 생일에 부모로부터 런던 시내의 아파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며 런던 피물리코의 영 잉글랜드 유치원에서 보조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던 19살의 젊은 여성. 그녀의 일상은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이 여성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1977년 11월 다이애나의 언니 세라 스펜서는 당시 찰스 왕세자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찰스가 스펜서 가문의 영지 올트럽을 방문했을 때 16살의 다이애나는 처음으로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찰스는 29, 다이애나는 16, 13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만남은 3년 뒤인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찰스는 31살,
다이애나는 19이었습니다. 왕실과 언론은 찰스에게 적합한 신부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고 귀족 가문 출신의 스캔들 없는 젊은 여성이었던 다이애나는 완벽한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빠르게 진전되었고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981년 2월 6일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에게 청혼했습니다. 약혼 반지는 왕실 보석상 가라드가 제작한 12캐럿 실론 사파이어에 14개의 다이아몬드가 둘러싼 18캐럿 화이트 골드 반지였습니다. 다이애나가 카탈로그에서 직접 고른 이 반지는 왕실의 관례를 벗어난 선택이었기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약혼 발표 직후 다이애나의 얼굴은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유치원 보조 교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981년 7월 29일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 전 세계 약 7억 5천만 명이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디자이너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 이메뉴얼이 제작한 아이보리색 실크 테피터 웨딩드레스를 입고 성당에 들어섰습니다. 드레스에는 10,000개의 진주가 수놓아져 있었고 트레인의 길이는 약 7.6m에 달했습니다.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긴 트레인이었습니다. 성당 안에서 울려 퍼진 찬송가와 환호, 성당 밖으로 쏟아진 수만 명의 시민들. 20살의 다이애나는 그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혼을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렀고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화에는 언제나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결혼 직후 다이애나는 왕실의 일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켄싱턴 궁전에서의 생활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철저히 규칙과 의전으로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왕실의 관습과 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궁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20살의 젊은 아내에게 왕실은 너무 크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미소 뒤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1982년 6월 21일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첫째 아들 윌리엄이 태어났습니다. 2년 뒤인 1984년 9월 15일 같은 병원에서 둘째 아들 해리가 태어났습니다. 다이애나는 아이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고 왕실의 관례를 깨고 직접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놀이공원에도 함께 갔고 패스트푸드 식당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왕실은 당혹스러워했지만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왕실의 어머니가 아니라 평범한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결혼 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찰스와 다이애나 사이에는 취향의 차이, 성격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찰스는 고전 문학과 원예를 좋아했고 다이애나는 대중음악과 사교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은 공식 일정에서만 존재했습니다. 균열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밀라 파커 볼스. 찰스는 다이애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카밀라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결혼 이후에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이 사실을 결혼 초기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결혼 안에 다른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통의 고백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20일 다이애나는 이 말을 포함한 충격적인 인터뷰를 공개했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초기부터 다이애나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고통은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애나는 결혼 직후부터 폭식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5번씩 음식을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비밀스러운 질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에게 가하는 벌과 같았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왕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또한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첫째 윌리엄을 출산한 직후 그녀는 극심한 감정 기복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는 그녀의 상태를 과잉 반응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왕세자비였지만 안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공적 역할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카메라와 환호가 따랐고 왕실 공식 행사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983년 호주와 뉴질랜드 순방에서 다이애나의 인기는 찰스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찰스가 아닌 다이애나를 보기 위해 줄을 섰고 이 상황은 부부 사이의 긴장을 더욱 키웠습니다. 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는 짙어졌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987년 4월 런던 미들섹스 병원. 영국 최초의 에이즈 전문 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병동의 개소식에 다이애나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에이즈는 악수만으로도 감염된다는 공포가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의료진조차 환자를 만질 때 장갑을 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의 손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한 번의 악수는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균열을 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IV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학적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에이즈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악수 이후 다이애나는 에이즈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에도 찾아갔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실의 격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지만 다이애나는 의전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공주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순간들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봄, 다이애나는 런던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아동병원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이 병원은 중증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형식적인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병동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병원의 필요를 파악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의 방문은 다른 왕족의 방문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회자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걷는 그녀의 모습은 유치원 보조 교사 시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의 빛이 밝아질수록 사적 영역에서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1986년 무렵부터 찰스와 다이애나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같은 궁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층을 사용했고 공식 일정 외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만 언론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1992년 그 균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6월 언론인 앤드루 모턴이 쓴 책 다이애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이애나의 폭식증, 자해 시도, 카밀라와의 삼각관계, 왕실 내부의 냉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다이애나 본인이 비밀리에 녹음 테이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해 8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스키지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1989년 12월 31일에 녹음된 다이애나와 친밀한 남성 친구 제임스 길비의 전화통화 내용이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에 공개된 것입니다. 약 23분 분량의 이 통화에서 길비는 다이애나를 스키지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왕실의 체면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다이애나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1992년 12월 9일 영국 총리 존 메이저가 하원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발표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웨일스의 왕세자와 왕세자비가 별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11년 만에 공식 별거 선언이었습니다. 동화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다이애나는 왕세자비의 공적 역할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 그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다이애나의 사생활을 추적했고 왕실은 그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직접 전하겠다는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995년 11월 20일 다이애나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BBC 파노라마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마틴 배셔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왕실의 허가 없이 비밀리에 촬영되었고 방영 당일 약 2,300만 명의 영국 시청자가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자신의 폭식증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폭식증을 앓았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질환과도 같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왕세자비가 전국 방송에서 자신의 섭식 장애를 고백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 무너짐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다이애나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인터뷰에서 가장 널리 인용된 문장이 되었습니다. 왕세자비가 남편의 외도를 전국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은 충격에 빠졌고 여론은 다이애나의 편에 섰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이애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왕비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여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관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의 요약이 되었고 세상은 그녀를 정말로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왕관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녀에게 열렸습니다. 파노라마 인터뷰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은 다이애나에 대한 동정과 지지로 기울었지만 왕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찰스와 다이애나 모두에게 이혼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11년간 이어진 결혼은 이제 법적으로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996년 7월 12일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약 1,700만 파운드의 일시불과 연간 약 40만 파운드의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전하를 의미하는 왕실 경칭이 박탈된 것입니다. 이혼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전하가 아닌 웨일스의 공비 다이애나로만 불리게 되었습니다. 1996년 8월 28일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혼 15년, 별거 4년 만이었습니다. 왕실 경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의미였고 왕실 행사에서 더 이상 공식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직후 다이애나는 자신이 관여하던 약 100여 개의 자선 단체 중 대부분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6개 단체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실의 이름 없이 자신의 이름만으로 활동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에이즈, 나병, 노숙자, 아동질환, 왕실이 외면한 영역에서 다이애나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경칭이 사라진 자리에 그녀만의 이름이 채워졌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992년 2월 이탈리아 로마. 다이애나는 한 수녀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더 테레사. 원래 인도 캘커타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82살의 테레사 수녀가 건강 악화로 로마에 머물고 있었기에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녀원에서 처음 만났고 포옹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1997년 6월 뉴욕 브롱크스에 위치한 자선의 선교회 수녀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브롱크스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주와 가장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지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동일한 시선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다이애나의 자선 활동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997년 1월 아프리카 앙골라. 다이애나는 적십자사의 대인 지뢰 금지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이 전쟁 피해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루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짧지만 그녀의 방문 목적을 정확히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곳에 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방호복을 입고 실제 지뢰밭을 걸었습니다. 카메라가 따라왔고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세자비가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는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녀의 행동을 정치적 개입이라며 불편해했지만 여론은 다이애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여성이 지뢰밭 위에 서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지뢰 문제로 향했습니다. 권력이 하지 못한 일을 진심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앙골라 방문이 촉발한 국제적 관심은 결국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뒤인 1997년 12월 3일 122개국이 대인 지뢰 금지를 위한 오타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 조약의 서명을 보지 못했지만 조약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은 그녀였습니다. 왕관 없는 여성의 발걸음이 국제법을 바꾸었습니다. 1997년 여름, 다이애나의 삶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집트 출신 사업가 모하메드 알파예드의 아들 도디 파예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7월 프랑스 남부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언론은 즉시 이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고 해변에서 찍힌 사진들이 타블로이드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혼한 왕세자비와 이집트계 사업가의 아들. 언론에게 이것은 완벽한 소재였고 두 사람에게는 숨막히는 감시였습니다. 1997년 8월 30일 다이애나와 도디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에 리츠 호텔에 체크인했고 호텔 밖에는 수십 명의 파파라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을 시도했으나 파파라치들의 추적이 너무 심해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리츠 호텔 안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다이애나와 도디는 리츠 호텔의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부보안 책임자 앙리폴이 검은 메르세데스의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는 다이애나, 도디, 그리고 경호원 트레버, 리스 존스가 탔습니다. 차는 파파라치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빠른 속도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0시 23분, 메르세데스는 퐁드 랄마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105km, 터널 안제한 속도인 시속 50km의 2배를 넘는 속력이었습니다. 차량은 터널 13번째 기둥에 정면으로 충돌했고 회전하며 터널 벽에 다시 부딪혀 멈추었습니다. 운전자 앙리폴과 도디 파예드는 즉사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부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앙리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리터당 1.75g이었습니다. 프랑스 법정 기준인 리터당 0.5g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탑승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경호원 트레버 리스 존스는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었으나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야기의 첫머리로 돌아갑니다. 잔해 속에서 눈을 뜬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질문은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방관 구르물롱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고 심폐소생술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티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에 도착한 뒤 대동맥 파열로 인한 내부 출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4시 의료진은 사망을 공식 선고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같은 장면에서 만났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영국 전역의 상점과 관공서에 조기가 내걸렸고 켄싱턴 궁전 앞에는 수만 다발의 꽃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꽃을 놓았고 메모를 적어 궁전 철문에 매달았습니다. 다이애나를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들조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은 궁전 앞 수백 미터까지 뻗어나갔고 향기와 눈물이 뒤섞인거리는 거대한 추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왕은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 머무르며 침묵을 지켰고 버킹엄 궁전에는 조기가 개양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여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신문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결국 여왕은 런던으로 돌아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다이애나를 추모했습니다. 왕실이 국민의 감정 앞에 한 발 물러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살아서는 왕실과 끊임없이 갈등했던 다이애나가 죽어서 왕실을 움직인 것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997년 9월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전 세계 약 25억 명이 텔레비전을 통해 장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본 장례식이었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도열했습니다. 운구 행렬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꽃을 던지며 울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서 엘튼 존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원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를 위해 쓴 곡 바람 속의 촛불을 다이애나를 위해 개사한 버전이었습니다. 그가 첫 음을 치는 순간 사원 안에 2천여 명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곡은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죽음이 한 곡의 노래로 영원히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남동생 찰스 스펜서 백작은 추도사에서 왕실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이애나가 왕실의 경칭 따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으며 두 조카 윌리엄과 해리가 어머니의 따뜻한 유산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 박수 소리는 사원 밖거리에까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다이애나의 관은 런던을 떠나 노샘프턴셔의 올트럽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스펜서 가문의 영지 안 작은 섬 위에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정원 안에서 다이애나는 마침내 세상의 카메라와 시선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닷새 뒤인 1997년 9월 5일 인도 캘커타에서 마더 테레사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롱크스 거리를 손잡고 걸었던 두 여성이 한 주 안에 모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다이애나의 죽음 직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한마디가 말해줍니다. 다이애나가 떠난 뒤에도 그녀의 흔적은 계속 남았습니다. 1997년 12월 오타와 조약이 체결되었고 지뢰 금지 운동은 전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녀의 악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다이애나가 후원했던 자선단체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은 매년 기념됩니다. 아들 윌리엄과 해리는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윌리엄은 노숙자 문제에, 해리는 부상군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자선 철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계승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놀이공원에 가고 패스트푸드점에 데려가고 노숙자 쉼터를 함께 방문하던 그 경험은 두 아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이애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왕관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유였을까요? 아마 그 세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관은 주어지지 않았고 사랑은 배신당했으며 자유는 36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손을 잡았고 지뢰밭을 걸었고 폭식증을 고백하여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왕실이 그녀에게서 경칭을 빼앗아갔을 때 그녀는 경칭 없이도 세상에 나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이끌립니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왕실의 규칙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그녀의 마음은 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이애나는 매번 마음의 편에 섰습니다. 파리의 퐁드랄마 터널 입구에는 자유의 불꽃이라 불리는 금빛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원래 프랑스와 미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다이애나의 사고 이후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형물 아래에 꽃을 놓고 편지를 남기고 촛불을 켜며 다이애나를 기억합니다. 노샘프턴셔 올트럽 하우스의 작은 섬 위에는 아무런 표지도 없습니다. 관광객은 섬에 접근할 수 없고 호수 건너편에서 먼 발치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펜서 가문이 원한 것은 조용한 안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혼자가 될 수 없었던 여성에게 죽어서야 비로소 주어진 고요입니다. 카메라도 파파라치도 왕실의 시선도 이제는 그곳에 닿지 않습니다. 호수 위로 바람만이 지나갑니다. 다이애나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몇 가지 장면을 기억합니다. 장갑을 끼지 않고 에이즈 환자의 손을 잡던 순간, 방호복을 입고 지뢰밭을 걸었던 순간, 카메라 앞에서 폭식증을 고백하던 순간, 이 순간들이 다이애나를 왕세자비가 아닌 국민의 공주로 만들었습니다. 왕관은 없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왕관보다 더 단단한 자리를 남겼습니다. 제도가 아닌 진심으로 얻은 자리였기에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 1961년 7월 1일 출생, 1997년 8월 31일 사망, 36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빛과 그림자, 환호와 눈물, 선택과 대가는 한 세기의 분량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질문에 세상은 아직도 답하고 있습니다. 꽃을 놓는 것으로, 조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환자의 손을 잡는 것으로. 다이애나가 시작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남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의 숲은 한 사람의 삶이 남긴 질문을 함께 생각하는 채널입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이야기, 역사가 기억하지 못한 선택의 순간들을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